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봉주 교수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사회복지입니다. 아마 사회복지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텐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복지가 무엇이냐 혹은 사회복지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려 하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라는 그 개념 자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복잡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우리가 정의한다면 사회 구성원 개인이나 사회 전체의 복리 혹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사회적 노력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보면 사회복지가 아닌 다른 여타 분야, 즉 경제, 국방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을 따지고 보면 사회 전체나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경제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또 생산을 통해서 안녕을 증진시키고요. 국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위험을 막아주어서 안녕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놓고 보면 너무 그 개념이 포괄적이라서 다른 분야하고 잘 구별이 안 되는 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정의할 때 조금 협의로 정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국민들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것이 사회복지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회 문제의 해결이나 예방을 통해서 사회 전체나 개인들의 안녕을 증진시키는 노력 이거를 사회복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 문제는 말 그대로 문제이긴 한데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원인과 또 사회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다라는 의미에서 사회 문제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사회 문제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회적 위험, 또 사회적 욕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인간이 일생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문제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 사회 문제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이나 그 시기의 환경에 의해서 사회 문제라고 정의되게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가령 노인 부양의 문제는 지금 명확히 사회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서 아마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혹은 30년 전만 하더라도 노인 부양의 문제는 사회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정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는 인식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는 사실은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문제는 사회 문제라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에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르신을 모시는 것이 가정 내에서 다 할 수가 없고 또 가정의 여성분들의 노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또 가족이 대가족에서 핵가족화되고 이런 변화에서는 가정이나 개인이 온전히 어르신들을 모시는 기능을 개인적으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이제 환경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노인 부양의 문제 이것을 사회 문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것에 대한 사회적 대책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정책은 바로 이런 노인 부양 문제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노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유형을 소개하면 우리가 크게 제도적인 사회복지라는 사회복지 유형이 있고 또 자녀적인 사회복지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자녀적인 것은 다른 기능들이 다 된 다음에 다른 기능들이 보살피지 못해서 남는 부분을 사회복지가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사회복지를 부수적인 사회적 기능으로 보는
이런 접근이 자녀적인 복지로 보는 것이고, 그와 다르게 사회복지 자체가 상당히 주도적인 기능을 하는 사회제도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도적인 사회복지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나 그 시대적 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자녀적인 복지 체제를 갖추는 경우도 있고 제도적인 복지를 갖추는 체계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과거에는 주로 자녀적인 복지 체계를 많이 했다면 최근에 올수록 훨씬 더 제도적인 복지로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 혹은 사회복지의 동기, 왜 사회복지를 하는가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측은지심 혹은 동정심, 이게 사회복지의 주요한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는 남에 대한 이런 동정심이나 이타심 그리고 측은지심이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주위에 잘 안 되고 어렵고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일종의 마음, 따뜻한 마음, 여기서 비롯되는 게 사회복지의 주요한 동기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온정을 나누고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동기인데, 이 측은지심에만 사회복지를 맡기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제도화하기나 보편화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개인적으로 동정심이나 측은지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동정심을 가지고 도와주려는 사람의 의사에 전적으로 기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의사를 가질 때는 좋은데 그런 측은지심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면에서는 불안정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기로 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상부상조입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끼리 혹은 지역에서 동네에서 상부상조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었죠. 가령 예를 들면 두레라든지 개 이런 것들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훌륭한 상부상조의 전통입니다. 사회복지도 상부상조죠. 그러니까 남이 필요로 할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결혼식 때 축의금이라든지 혹은 장례의 부의금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종의 상부상조입니다. 즉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돈이 필요할 때 주위에서 십시일반으로 도와주고 내가 또 그런 경우를 당하면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나에게도 도움을 주고. 그런데 이게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은 전통이긴 한데 이것도 사회복지의 동기만으로 이야기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이런 상부상조는 어떻게 생각하면 혈연이라든지 조그마한 동네라든지 지연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에서는 이게 규율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지만 아주 큰 범위에서 상부상조는 사실은 이거를 규제하거나 제어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힘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사회복지의 동기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교적인 동기입니다. 모든 종교는 교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타심이라든지 남을 대상으로 한 나눔이라든지 이런 정신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 동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거를 실증하는 예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복지를 행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 기관이라든지 재단들이 실제로는 종교기관에 의해서 설립된 것들이 상당수에 이르릅니다. 이런 것만 봐도 종교적인 어떤 의무 이런 것도 중요한 사회복지의 동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정치 경제적인 동기입니다. 사회복지는 온정이고 이런 거라서 정치나 경제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꼭 그렇진 않죠.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를 통해서 정치적인 이익이라든지 정치적인 추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사회복지를 통해서 무슨 사회복지 정책 또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공약을 통해서 표심을 잡는다. 이러는 거는 사실 사회복지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복지는 경제적인 효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분들이 보다 안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면 사실 생산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훌륭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훌륭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복지는 여러 가지 동기에서 출발해서 행해질 수 있고 그 출발하는 동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복지를 증진시키는, 복리를 증진시키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재화,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혹은 분배한 후에 어떻게 다시 재분배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배나 재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분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배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의 이러면 상당히 듣기도 좋고 이해는 빨리 되는데 과연 어떤 게 정의로운 분배인가? 이거는 사실은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것에 대한 학문적인 이론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의 철학자인 존 롤스의 분배적 정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 롤스라는 철학자는 결국 이렇게 분배를 하거나 재분배를 하는 것은 한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계약을 통해서 분배 방식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즉 사회 계약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분배하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정의로운 방식의 분배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정의로운 분배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이 롤즈라는 철학자는 약간의 그 상상력의 날개를 펴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물론 상상의 조건입니다. 상상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런 이제 사회에서 그러면 구성원들이 우리 이 사회적인 재화를 어떻게 분배할까를 논의하고 그 방식을 결정할 때 모일 때 어떻게 모이냐면 원초적 입장에서 모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초적 입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내가 차지하는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화나 나의 사회적 위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한 아주 처음 서는 자리에서 만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조건을 또 하나 거기다 걸었냐면 무지의 장막 속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지의 장막은 뭐냐면 내가 나의 백그라운드, 나의 배경이 어떤 건지 모르고 또 내 앞으로 미래가 내가 어떻게 펼쳐질지도 모르는 이런 상당히 무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원초적인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서 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사회의 이런 재화를 어떻게 배분할까?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면 롤스가 생각했다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만약에 그렇게 계약을 하면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내가 잘 될 때는 좋지만 혹시 내가 앞으로 뭐가 잘못돼서 약한 처지에 있거나 잘 못 되는 처지에 있을 때도 걱정을 하게 되고 그 걱정을 대비하면 일종의 사회 안전망을 고려한 계약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약, 이 사회적 재화를 나누는 계약을 할 때 두 가지 원칙이 있다. 롤즈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첫 번째 원칙은 재화를 어떻게 분배를 하든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죠. 기회의 평등이 주어져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평등이 주어지고 두 번째 조건은 어떻게 달았냐면 우리가 흔히 정의로운 분배 이러면 모든 사람에게 그럼 똑같이 나눠주면 정의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롤스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전한 평등은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꼭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롤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런 수량적인 완전한 평등보다 약간의 불평등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그 불평등의 정도가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그 한 사회의 재화의 그 분배에서 불평등 상황일 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목이, 그러니까 가장 취약계층이 받는 목이 완전한 평등 때 받는 목보다는 커야 된다. 그럴 때만 불평등이 용인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미난 아이디어죠. 무슨 얘기냐면 적절한 불평등으로 생산성을 고취시켜서 파이가 커지면, 그러면 그 커진 파이의 가장 작은 부분도 완전한 평등보다 클 때, 요때까지만 불평등이 허용된다. 그래서 그렇게 분배 계약을 하는 것이 정의로운 분배의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회복지는 뭔가 따뜻하고 온정을 나누고 이런 것이 사회복지인데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좀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순히 동정심에서 도와주는 것, 이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시혜라고 그러는데요. 시혜. 사실 시혜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의 이념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그런 시혜적인 마음만을 우리는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는 사회 구성원이면 그리고 인간이면 누구나 사회에서 가질 수 있는 인권의 하나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권 얘기를 할 때 특히 우리가 이 복지와 관련된 인권은 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T.H. 마샬이라는 사람이 그 개념을 이제 성립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것은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 이걸 이제 시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샬이라는 학자는 그 시민권을 세 가지로 파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민권은 18세기 즈음에 처음으로 성립되기 시작한 자유권입니다. 이 자유권은 무엇이냐면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고 계약을 자유로이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가지는 인간, 그리고 시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중요한 하나의 권리, 이게 18세기에 정립된 자유권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세기를 넘어오게 되면 이 시민권의 하나로 정치권 혹은 참여권이라는 게 보장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 과정에 내가 시민으로서 참여해서 입후보도 하고 투표도 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치권이라고 표현을 해서 중요한 시민권의 하나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20세기로 넘어오게 되면 방금 설명드렸던 자유권 그리고 정치권에 이어서 사회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게 됩니다. 이 사회권은 복지권 혹은 인간다운 생활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이런 그 시민권을 넘어서서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복지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이거를 우리가 사회권으로 규정하게 되고 이 사회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사회권은 20세기에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유엔에서는 1966년에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협약을 체결해서 이 안에는 제가 설명드린 복지권이라든지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도 이런 사회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사실은 권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불쌍해서 내가 뭐가 잘못돼서 도와주는 사람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내가 복지를 누리고 권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되는 인권의 하나로 시민권의 하나로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자유권 그리고 정치권을 넘어서서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권, 복지권, 이것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적인 복지국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혜에 기대는 복지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권리로서의 복지가 아니라 그것은 일종의 개인적인 동정심 차원의 복지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20세기, 21세기의 복지는 이렇게 권리로서 보장되는 복지다. 이런 인식이 중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은 경제가 복지고 복지가 경제다. 우리가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개념을 파악할 때는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에 하나가 복지와 경제는 뭔가 대치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이야기를 듣냐면 복지를 너무 늘리면 경제가 저해되는데 혹은 경제를 열심히 하려면 복지를 너무 늘리는 것이 경제의 발목을 잡는데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복지라는 것과 경제 혹은 이 배분이라는 것과 시장이 다른 것이다. 혹은 좀 더 나가면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오해를 하는 데서 비롯된 인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사회복지가 발달하게 된 배경과 또 사회복지가 하는 기능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복지, 복지국가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형태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 이후의 사회복지는 자본주의 경제의 폐해를 혹은 자본주의 경제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사회적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국가라는 것은 자본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문제 해결을 위한 타협의 산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주의와 이 복지가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아주 크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본주의 1.0 세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시장의 기능을 주창한 아담 스미스에서부터 시작해서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 이 시기를 우리가 자본주의 초창기 그리고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자유방임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는 경제가 모든 것을 주도했던 시기였습니다. 복지에 대한 요구는 사실은 미미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차원에서 복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복지는 민간 차원에서 자선단체들이 행하는 상당히 자녀적인 수준에서의 복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루어지던 체계가 자본주의 1.0 자유방임주의 체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1929년을 즈음해서 대공황이 오게 되고 이런 방식의 시장 우선주의만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된 것이 수정자본주의입니다. 이 수정자본주의는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 버전 2, 그래서 2.0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193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국가가 복지에 상당히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케인즈 경제학이다. 그래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서 사실은 복지를 강화해서 시장의 단점을 바로잡는 이게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이 시기가 우리가 복지국가 측면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지국가의 황금시대다. 복지국가가 상당히 발전하던 시기가 이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1979년 이렇게 오게 되면 영국에서는 보수당의 대처 정부 그리고 80년에는 미국의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고 또 이때는 유가 파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져서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아지게 되고 그래서 복지국가의 정부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릴 수 없는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그때 부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현상이 일어나면 정부가 직접 복지를 하기보다는 민간하고 같이 협업하는 그래서 민간 부분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그 복지 체제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본주의 3.0
그리고 신자유주의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쭉 진행이 되고 이게 이제 정보혁명이라든지 세계화 이런 것들이 확대되는 거와 같이 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2000년대 들어서게 되면 이 신자유주의로 말미암은 불평등이 너무 커져서 그 불평등의 어떤 그 부작용이 너무 커지는 이런 사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오게 되고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든지 극심한 자본주의 폐해에 대한 반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 4.0이 시작된 게 아니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또 일각에서는 이거를 대중자본주의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아직 그 개념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실히 변화의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시기에 앞으로 우리나라 복지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이것이 앞으로의 또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를 크게 생각할 때 복지를 하는 주체는 상당히 다양한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 주체들을 우리가 이제 큰 그 분야로 생각해 보면 크게 세 분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그 다음에 국가, 그리고 NGO. 여기서 얘기하는 NGO는 영어로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래서 비정부 기구 혹은 NGO를 우리가 뭐라고도 또 표현을 하냐면 NPO. 그래서 비영리 기구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국가라는 주체가 있고 시장이라는 주체가 있고 그다음에 비영리 혹은 비정부 NGO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 세 가지의 큰 주체들이 복지를 어떻게 분담하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복지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복지가 어떤 식으로 갈지를 조금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역시 복지는 어떤 사회적인 욕구를 시장 기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복지, 즉 사회적 욕구를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이 이런 욕구를 해결하는데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이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런 욕구를 해결하도록 이렇게 기대도 되고 또 실제로 상당 부분 해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기제를 시장에게만 맡겨놓다 보니까 시장의 문제 혹은 시장의 한계가 드러나게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시장의 실패의 단적인 예 중에 하나는 공공재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공공재라는 뭐냐? 한 사회에 필요한 기능 혹은 필요한 재능, 재화 시장에만 맡겨놓게 되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무임승차 현상이 생겨서 사회가 필요한 것만치 생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면 될 텐데요. 한 사회에 중요한 사회적 기능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경찰 기능을 들 수 있습니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이 지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내가 구태여 돈을 내서 경찰 기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남이 해주는 걸 내가 쓰면 좋은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무임승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이거를 필요로는 한데 하겠다는 사람은 필요한 만치 나서지 않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경찰 기능이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시장이 이런 실패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럼 이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대두된 것이 자 이걸 국가가 좀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그 재화를 만든다든지 복지 기능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제2섹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제1섹터 시장한테 맡겨봤더니 시장이 열심히는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한계가 보이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국가가 해보자. 그러니까 제2섹터 정부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부가 맡아서 해보다 보니까 정부는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무 덩어리도 크고 또 이게 관료제로 움직이다 보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상당히 느리고 뭔가 이 하는데 자원의 그 누수가 너무 커지는, 그래서 이 효율성의 문제가 너무 커지게 되니까 이 정부도 마땅한 주체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게 되는 게 정부의 실패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의 실패를 경험했고 정부의 실패를 경험했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디가 갈 거냐? 이때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NGO인 것이죠. NGO는 말 그대로 영리를 추구하는 시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게 정부 공공기관도 아닌 민간기구인데 이 NGO가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NG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3섹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제3섹터 NGO는 정부도 아닌 것이, 시장도 아닌 것이 정부와 시장의 실패를 다 아우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NGO가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공성과 효율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제 최근에 보면 이 NGO의 활동이 복지에서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정부 그리고 이 NGO의 세 개의 축이 조화를 이루면서 원활히 진행될 때 아마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지국가가 영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만 사회복지는 크게 세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그 세 가지가 뭐냐?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서비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보험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한 분들을 보호하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4대 사회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은 건강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걸 고용보험이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거를 실업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고용보험은 무슨 말이냐면 실업이 됐을 때 보호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해당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1차 사회 안전망인데요. 어떤 개념이냐면 산업시대 이외에 사회 구성원들이 삶을 영위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일을 해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보험은 일을 하다가 일을 하지 못해서 내 생계가 위협을 받으면 보험 방식으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건강보험 어떤 경우인가요? 일하다가 질병이 생겨서 아파서 일을 못하면 건강보험이 해결해 줍니다. 국민연금은 일을 쭉 하다가 은퇴할 나이가 돼서 더 이상 일을 못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해 줍니다. 산재보험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일을 못하면 산재보험으로 커버를 해줍니다. 고용보험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이 되면 또 고용보험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복지 체계의 중요한 큰 한 축인 사회보험은 주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업화 시대 이후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회보장, 사회보험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했다면 복지국가가 조금 더 발전하면서 어떤 이제 그 필요성이 생겼냐면 이 복지는 사실은 일하는 사람, 근로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근로를 애초부터 할 수 없어서 일 자체가 안 돼서 빈곤할 수밖에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을 그러면 사회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원할 거냐? 이게 2차 사회안전망,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공부조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없는 빈곤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이런 그 공공부조로 도와드리는 방법은 소득조사를 해서 소득이 한 국가가 정한 기초소득, 기본소득,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최저생계비까지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비까지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모든 국민이 적어도 이 정도 최저 수준의 삶의 질은 누려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인 정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보험 1단계, 그걸로도 보호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한 공공부조 2차 사회안전망, 이게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사회복지의 구성체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앞에 설명드렸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는 주로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다 현금으로 또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보호나 돌봄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장애인 수발, 장애인 지원 이런 것들은 단순히 현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전문적인 대인 서비스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 보육, 노인 부양, 노인 수발, 아동 보호, 간병, 장애인 수발 이런 욕구에 대해서는 다른 사회 서비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영역이 사회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가 발달하는 과정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크게 보면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제도가 정립되고 그 이후에 그걸로도 도움이 채 손길이 안 가는 분들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그리고 보호와 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 서비스 이렇게 3단계의 안전망으로 구축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팽창되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복지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옛날부터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를 우리가 얘기를 하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1997년의 아시아 경제위기,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IMF라고 알려진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IMF는 단순히 경제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던 이런 사건인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체제는 사실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경제 성장이 사회복지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도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까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높은 경제 성장률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사회복지라는 대책이 강하게 없어도 이 경제 성장 자체가 사회복지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상당히 특이한 것은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이 상당히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 경제 성장이 분배 상황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재미난 표현인데요. 월드뱅크, 세계은행 같은 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대표적인 국가다. 즉 여기서 얘기하는 두 마리의 토끼는 경제성장, 소득이 증가되는데 소득 분배도 오히려 더 잘 되는 분배 상황이 개선되는 이런 대표적인 국가로 당시에는 한국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구 구조도 젊고 복지에 대한 욕구도 적고 그리고 이 시기만 해도 경제 성장이 복지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복지 욕구를 가정이 해결해 주던 이런 시기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이 해결해 줬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가령 아동의 보육. 그러면 아동은 보육을 사회적인 보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또 어르신 부양. 이것도 사회적인 어르신 어떤 제도로서의 어르신 부양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 거를 해결하던 방식이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주로 우리나라의 복지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많이 성장이 됐냐면 산업화 시기의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보험 방식의 복지가 주로 이루어졌던 시기가 요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97년 경제위기를 거치고 2000년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죠. 첫째는 과거와 다르게 경제 성장률이 대폭 낮아집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런 높은 7%, 8%의 경제 성장률을 기대할 수가 없고 2%, 3% 경제 성장률에 만족해야 되는 이런 세대로 진입하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용도 둔화되게 됩니다. 과거와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 기반도 과거에는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위주의 제조업 중심의 경제 기반이었다면
빠른 속도로 지식 기반 경제, IT 경제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가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되는 것이 단순한 빈곤의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 상당히 커지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 양극화가 확대되고, 사회 양극화가 확대된다는 것은 사회 계층의 가장 밑부분에 있는 부분과 윗부분의 격차가 커진다는 얘기는 중간층, 중산층이 줄어드는 이런 이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2000년대 이후에 아주 빠른 속도로, 그리고 지금은 상당히 그 속도가 더 빨라진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출산율은 1이 채 안 되는 지경으로 낮아져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인 변화로 말미암아서 상당히 다양한 사회적 복지,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게 되고, 이 사회복지 요구의 확대가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부조의 발전, 그리고 가장 두드러지게는 최근에는 사회 서비스의 발전이 촉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인 복지국가에 진입하게 되고, 이 복지국가로 진입한 것은 지금까지 진행형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이게 또 어떻게 갈 것인가는 앞으로 상당히 그 규칙화 주목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또 경제체계가 AI라든지 혹은 자본주의 4.0,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오고 있냐면 노동의 종말, 이제는 그 일자리가 없는 성장,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있기 때문에 종래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복지 모형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미래의 복지 모형은 또 이런 그 시대적인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모형이 필요할 거고, 아마 그런 모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앞으로 모색하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사회복지의 정의로부터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가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회적 위험에 사회 구성원들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위험은 인간이 태어나서 생애 초기부터 죽는 순간까지 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위험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은 개인적인 위험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나 사회 변동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되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적 위험, 영어로는 social risk라고 하는 것들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은 주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질병, 빈곤, 노령, 산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회적 위험은 뭐냐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할 게 생기는 위험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사회적 보험을 통해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20세기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후기 산업사회로 들어오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외에, 즉 그 위험이 완전히 다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통적인 오래된 사회적 위험이 아직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들이 대두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사회 위험,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다. 영어로는 New Social Risk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후기 산업사회의 지식경제사회에서 다양한 인구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사회적 위험을 총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과는 다른 양상의 위험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족 구조가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구조로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게 되면서 가족의 기능이 상당 부분 바뀌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족의 기능, 바뀌는 부분 중에 하나는 가족의 돌봄 기능은 약화되는 것이죠. 가족 스스로가 아동을 돌본다든가 어르신을 부양하는 기능은 당연히 약화되는 것이죠. 이게 약화가 되면 그러면 그 돌봄을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종래 같으면 가정이 담당하던 이 돌봄 기능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이유는 과거에는 이걸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위험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 위험의 정도가 훨씬 더 커져서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 그리고 이게 새로운 위험이다 보니까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사실 아직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족 구조의 변화, 그리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한 일과 가정 양립의 필요성, 이것도 대표적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인 것이죠. 그리고 노동시장 자체가 빠른 속도로 재편되다 보니까 특히 지식기반 경제에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원하지 않는 실업이라든 것이 이런 게 더 빈번하게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이고 그 다음에 인구구조의 변화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동 인구는 감소를 하고 노인 인구는 증가가 되는 것이죠.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그런 국가입니다. 이 저출산 그리고 노령화가 문제인 것은 단순히 아동 인구가 감소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는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적으로 미래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은 아동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미래의 생산 인구가 감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증가된다는 것은 생산 인구가 부양해야 되는 노인 인구는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한 사람의 생산,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한 사람의 생산 인력이 감당해야 되는 부양의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이런 사회로 진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 이게 이제 아주 직접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새로운 사회적 위험, 신사회적 위험, 영어로는 New Social Risk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가 되고 그 사회적 노력이 필요가 되는 것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돼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결하는 구조를 만들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회복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론도 있을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를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를 우리가 아주 크게 분류를 해서 두 가지로 사회복지의 어떤 체계를 구분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유형은 소극적인 복지와 적극적인 복지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소극적 복지를 passive welfare, 적극적 복지를 active welfare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소극적 복지는 주로 전통적인 방식의 복지입니다. 이 전통적인 복지는 어떤 것이냐면 사회복지가 파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빈곤의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빈곤에 빠진 분들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사회에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가 계속 커지면 그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면서 해결책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지 체제에 비교해서 대응해서 얘기하는 것이 적극적인 복지 체제입니다. 적극적인 복지 체제는 어떤 것이냐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의 소지를 줄여줘서 즉 예방적으로 미리 대처해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을 줄여주는 복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액티브 혹은 적극적인 거죠.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가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건강하고 우리가 비교를 하면 건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이 생기면 병을 치료받는 의료 형태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최근에 훨씬 더 강조가 되는 것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체중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는 의료 체계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우리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느 복지를 지향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예방적이고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미리 투자하는 형식의 보다 적극적인 복지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소극적인 복지는 문제를 계속 뒤따라가면서 사후에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복지에 소요되는 재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하고 귀결이 되냐면 지속 가능성의 문제하고 귀결이 되는 것이죠. 국가가 복지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한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것도 무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이걸 무작정 계속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사실은 EU에서는 2000년대 들어오면서 EU 전체의 복지 체계를 우리가 소극적인 복지로만 가다가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를 대폭 적극적인 액티브한 복지로 바꿔가야 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복지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만 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복지는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체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적극적, 예방적인 복지는 어떤 걸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미리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문제가 일어나는 확률을 낮춰주는 방식의 복지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 가난해지면 어려워지면 도와준다가 아니라 미리 기술 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인적 역량을 키운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미리 역량을 키우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이 역량을 키워주면 사실 빈곤이라는 위험을 예방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적극적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복지의 유행 중에도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건 뭐냐면 미리 이런 직업교육 훈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근로인력들의 역량을 증진시켜서 복지에 기대는 확률을 줄여주는 이런 식의 복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과 같이 단편적으로 도와주는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라 역량을 키워서 스스로 자립하고 복지의 부담을 줄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이런 예방형 투자형 복지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복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